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4천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조치 강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인 4,116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최다치고 또 사망자 수도 35명이 나왔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유행을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확진자 수 규모도 규모지만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어제가 549명이었는데 오늘 586명, 그러니까 37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그냥 37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사실 35명이 이제 사망하셨고 그 외에 또 회복돼서 중환자실에서 이동하신 분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거의 사망자만 따져도 72명 이상이 지금 중환자가 하루 만에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중환자, 지금 나타나는 중환자와 사망자들이 사실은 1, 2주 이전에 확진자들 중에서 나타난 현상들인데 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확진자 수 규모가 느는 상황에서 앞으로 1, 2주 뒤에는 이런 하루에 나타나는 중환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확진자 수 규모도 지금 이제 지난주 초에 한 3,000명대 그 초까지 이제 갔었다가 지금 이제 4,000명대 초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이렇게 전파되는 기간을 세대기라고 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3,000명이 4,000명대로 늘어나는데 일주일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의 유행이 계속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5,000명대 이상이 가는 지금 소위 얘기하는 재생산 주수가 한 1.3을 넘어가는 수준의 그런 유행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중환자가 확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서 이 전체를 이제 유행을 관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변곡점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중증 환자는 1, 2주 전에 확진이 된 사람들이니까 지금 확진자가 4,000명대고 또 내주에는 5,000명대까지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럼 위중증 환자도 계속해서 늘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게 병상 여력이거든요. 지금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대부분 80% 이상을 이제 지금 채워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당장 그 운영하기 어려운 병실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환자 병실은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의 중환자분들은 좀 멀지만 이제 비수도권으로 이송을 해서 네.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환자 관리를 이제 얼마나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지가 또 하나의 지금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만 병상 대기자가 700명이 넘었는데 그럼 이분들은 아픈데도 중환자인데도 병상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중환자분들은 지금 대부분 치료를 받고 네네. 계시는데 그 병상이 많이 차 있는 거고 네. 입원이 필요한데 입원을 하루 이상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778명이라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 분들이 다 중환자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일부가 또 중환으로 갑자기 이제 중증 질환으로 중증으로 해서 이제 그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좀 위험한 상황에 조금 놓여져 있는 분들이 그 정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험도가 참 전국은 높음인데 수도권은 또 매우 높음이고 병상 문제도 심각하고요. 서울에서만 1,700명 넘게 확진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은 현재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은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애초에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공식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전제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이 뭐냐면 확진자 총수가 아주 크게 막 이렇게 폭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전제를 해두고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게 있고 특히 이제 위중증 환자나 병상 가동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위드 코로나로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예상 그리고 낙관에 비해서는 심각하게 뚜렷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방역 강화를 사실 추진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역 완화가 됐을 뿐이고 원론적으로 치면 방역 강화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역 강화에 당장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적어도 쉽게 완화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단 할 수 있는 대응은 현재의 방역을 더 완화시키지 않고 좀 더 기다려보는 주시하는 그것 정도가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완화만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지금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위원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비상계획의 내용을 뭐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때에 사실은 확진자 수 증가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바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면 워낙에 의료 시스템이나 방역 당국의 어려움이 커지고 국민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판을 뒀던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단계적으로 하겠다. 또 하나가 백신 패스 같은 방역 패스를 도입해서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다. 이 두 가지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우리가 제시했던 그 단계 1단계가 사실 그 폭이 상당히 좀 넓었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 방역 패스를 갖다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제한 범위 자체가 또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제 안전판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방역 패스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소아청소년들이 접종을 못한 상황에서 전면 등록까지 했는데 네.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방역 패스의 적용 범위나 이런 시간대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과하게 풀어진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중증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접종을 한 분들 중에서도 돌파 감염이 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접종하고 접종하신 분들은 4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에 그 추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또 백신 그 면역성으로 보호막을 형성하고 그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우르는 게 이제 비상계획의 이제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일상회복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 총리가요, 우리 의료 대응 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이 못 됐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재택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사실 재택치료라는 게 어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궁여지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감기라 그러면 당연히 그냥 뭐 약 사 먹고 집에서 푹 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좀 위중한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과거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서 보면서 잘 관리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택 치료를 갖다가 안전하게 또 이렇게 잘 관리되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좀 필요한 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경구약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네. 그 중환자로 가는 부분들을 좀 막아주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체계적으로 증상이 악화가 됐을 때 이제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서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이고 또 최근에는 확진 뒤에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령층이 이런 경우에는 참 위험할 것 같거든요. 정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추가 접종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나 봐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뭐 고령층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초기에 이제 대상으로서 그렇게 접종이 됐었고 그때도 좀 어느 정도 진척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백신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좀 어렵사리 이 연령대를 거쳐서 이제 백신 접종이 왔거든요. 이제 부스터샷이라든지 추가 접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본인이 더 어떤 의무감을 넘어서서 더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뭐 노인 인구 개별적인 사정일 수 있는데 네. 어떤 빈곤이라든지 또 뭐 소통의 부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일수록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노인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이 다 높은 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 추가 접종이 노년층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듯이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 소통망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이거를 빨리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신상엽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추가 접종을 좀 망설이는 고령층에게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전 세계가 다 처음 백신 접종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을 실제로 시작을 해봤더니 리얼월드 상황에서 접종 후 완료 후 4개월, 5개월이 지나면 특히나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돌파 감염 이후에 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망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게 중증 환자들을 잘 관리하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견지에서 그 가장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지금 부스터샷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접종을 해봤더니 이스라엘 경우 같은 경우는 10,000명대 환자가 나왔다 지금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고령층이나 이런 그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확실하고 좀 중요한 방법이 이제 추가 백신 접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11월 26일까지 정부에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요양병원에 접종을 맞춰달라고 지금 그 요청을 한 상태인데 지금 뭐 거의 한 90% 가까이는 동의를 하셨고 그 11월 26일까지 한 80%까지는 접종이 가능할 거는 같긴 한데 네.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고위험층부터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접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령층 살펴봤고요. 또 코로나 유행의 또 다른 축이 소아청소년입니다. 백신 접종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접종률이 보니까 12세에서 17세가 15.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확진도 많은 건데 정부가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접종률 끌어올리기 차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청소년 방역 패스가 필요한 거는 그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감염 이것을 막는 거에 더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접종률을 높이는 거는 꼭 이런 방역 패스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어른들과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네.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으로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다중이용 시설을 방역 패스가 없다 할지라도 본인이 이제 이용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접종을 또 하는 이런 성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제 접종률을 높인다 차원이라기보다는 다중이용 시설 내에서의 어떤 감염 이런 것들을 좀 막는 차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저항이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다중이용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청소년들 특히 이제 뭐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영업을 잘 못하다가 네.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중이용 시설 별로 특징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 도입 여부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시설마다 인원이라든지 밀집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뭐 PC방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또 우리는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좀 항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항변들을 모두 그냥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네. 시설별 특징을 일단 살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 정책도 결국에 이 방역이라는 게 어떤 과학적으로 특정한 선이 있고 공식이 있고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 사회적인 논의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또 이 다중이용 시설이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비필수 다중이용 시설에 적용을 한다. 이런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유럽은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요. 좀 암울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금 방역에 실패한다면 유럽 내 사망자가 몇 개월 안에 70만 명이 추가가 될 거다. 이런 경고를 내놨는데 이런 유럽의 확진자 폭증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를 이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신 접종이고 또 하나는 마스크 착용이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백신 접종 완료율이 지금 생각보다는 높지가 않고요. 더더군다나 마스크 착용은 또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그 대규모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야 이제 각국 정부 방역 당국들이 무슨 백신 접종 의무화나 무슨 백신 패스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부터 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대담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는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는 저희가 사건 큐브 이어가고요. 신상엽 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